안녕하세요. 저는 상생 방송 서포터즈 5기 3조의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일제잔재입니다. 이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상생 서포터즈 선생님께 많은 역사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 주제를 선정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OT 수업을 듣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겪었던 강압적인 통치에 의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기억에 가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 아직까지도 일제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앞서 일제잔재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자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고, 마침내 일본은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았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의 서명을 거부하였지만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지만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한일 신협약인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제잔재가 생겨난 시초인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대 일본은 무단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 통치 최고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총독은 행정, 인법, 사법, 군통수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고 헌병경찰제를 통해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헌병경찰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태형을 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매우 곤장을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 문화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제의 속임수라고 불리우는 민족 분열 통치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문화 통치는 3.1 운동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단결된 힘을 분열시켜 다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는 내선 일체를 주장하였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신사참배를 실시하였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은 전쟁하기 전에 세뇌시킨 정책인데 이는 일본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식 성명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는 등 민족 의식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고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잠재우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도 남겨져 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 강단에 섰던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근대화되어 있다. 우리는 근대화된 일본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어린 제자들을 한국 식민의 병정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근로 정신대로 보냈던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놀랍게도 애국이었습니다.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이라도 되어야 우리 민족이 보존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벌이는 전쟁, 즉 성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세들,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8세 후지코시 군로 정신 때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김정주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크고 높게 철조망을 해놓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살았으니까 밥을 제대로 많이 줘요? 기숙사 안에 풀을 무조건 다 뜯어서 배가 고프니까 땅바닥에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은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인을 전쟁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친일파 동상을 세워놓고 기리는 학교입니다. 추계학원 설립자 황신덕은 정전을 뒤에서 지키는 맹서인 근로의 정신이라는 말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는 대의에 죽을 때까지 황민댐의 책무는 크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화여대 교장 김환라는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일제의 잘못된 방식에 대해 지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식민사학입니다. 192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38년 조선사를 발간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개한 식민지인들, 자국의 역사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사는 축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병도 선생이 스다 소키치가 강의하는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진단 학회를 만들고 사만론을 펴고 서울대 교수로 1945년 임용돼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제자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아니겠어요? 이 교과서를 통해 국민의 상식으로 된 것이 사만입니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쉽지 않을 아주 어려운 지난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라고 서강대 사학과 이종우 명예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일제잔재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으로 손꼽히는 선구자입니다. 이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일파 윤혜영이 쓴 용정의 노래라는 시에 조두남이 곡을 붙인 노래로 용정의 처녀가 말탄 일본군 장교를 짝사랑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의 나라로는 1931년 만주사변 때 만들어진 곡으로 섬나라 일본이 대륙으로 가야 한다, 침략해야 한다 라는 뜻을 담은 노래입니다. 현재명 친일 행각을 한 음악 교수는 해방 이후 서울대 음악대학 초대학자에 역임을 하였고 지금도 서울대에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안익태의 애국음악으로 평가받는 한국 환상곡 마지막에는 애국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환상곡은 일제가 세웠던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서 안익태가 일왕에게 바쳤던 노래 만주 환상곡과 유사합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41명의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개 다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육군 국가가 된 일제강점기 군국가요 나라님은 일왕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 동요들을 자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동요들은 친일 잔재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여우야 여우야, 똑똑똑 누구십니까 등은 선율은 다르지만 가사와 놀이 방법이 같다고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선율과 가사는 다르지만 놀이 방법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꽤나 많이 잔재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음이 양가를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수음이 양가는 이전에 성적을 산출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일제 잔재라고 합니다. 일본 사무라이의 잔혹한 행위를 평가하던 방식이라고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표현 방식 대신 등급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비야 에비야도 일제 잔재입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적인 존재나 물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베 노부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제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곳곳의 흔적에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는 구규형 사유혼입니다.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말인데 이를 모두 기억하고 관심 가져서 우리의 역사를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